자, 안녕하세요. 문제 해결 능력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 능력에서 논리 게임 유형의 문제들을 공부해 볼 건데요. 논리 게임 유형의 문제들은 논리학 개념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문제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논리 개념들의 기본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교육으로 명제에 대해서 명제 추론의 기본 이론과 여러분들 관련된 예제들 풀어보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논리게임의 유형들은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론적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논리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고 문제 풀 때 필요한 이론들, 푸는 공식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거나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섣불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내용을 좀 더 다듬고 개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본다거나 다양한 예시로 이론을 이해한 다음에 충분히 이해가 됐다라고 여겼을 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론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때 그 설명하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의 학습에도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 보면서 제가 이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논리 게임의 가장 기본은 결국 추론이고 그리고 명제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리학 개념들을 학습을 해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논리 개념을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논리학이라는 이 학문은 아주 깊게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복잡한 학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는 반드시 채용 필기 시험 수준에 맞게끔 그 필요한 내용만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습에 필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고, 일부 용어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 논리학을 깊게 파고들었을 때는 조금 틀린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채용 필기 시험 수준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 함축된 설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채용 필기 시험 수준에 맞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론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미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이런 과정이나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봐왔던 여러 가지 사물들, 사람들, 장소들, 무언가를 우리가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매개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토대로 어떤 판단을 이끌어내는 이런 행위를 전부 다 추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것도 문제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추론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의 논리게임 유형 말고도 다른 모든 영역의 모든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은 전부 다 이런 추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답을 내는 겁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걸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올바르게 추론하는 방식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다른 영역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해서 올바른 결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추론 과정을 같이 학습할 수 있다, 같이 연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지금 이론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만 추론이라는 행위는 우리가 늘 같이 해오던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고 일부 헷갈리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교육해본 경험에 따르면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정말 대부분이 지금부터 설명할 이 추론 방식에 대한 이런 내용이나 개념들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이런 학습을 할 때도 제대로 된 학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릴 때 잘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귀납 추론이랑 연역 추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추론이라는 건 결국 이런 두 가지 방식의 추론이에요. 추론은 두 가지 방식의 추론이 있는데 귀납 추론이라는 건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증 방식이라고 합니다. 개연적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나 뭐 소설, 영화 같은 것들을 볼 때 이 내용은 개연성이 있어 또는 개연성이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표현과 맞는 내용인데요. 자, 어떤 거냐면 귀납 추론이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경험들 그리고 사례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일반화하여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것들을 귀납 추론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우유를 마셨더니 소화가 잘 안 됐고 그래서 배탈이 났다라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 제가 그날 먹은 음식은 달랐어도 우유를 마셨다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파악을 한다면 저는 귀납 추론으로 자, 우유를 마시면 배탈이 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과거의 이런 경험이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자, 결론을 내리는 이런 추론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개연적이다라는 건 이미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추론하기 때문에 자, 개연성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추론인데요. 자, 귀납 추론은 항상 옳은 건 아니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맹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자,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죠. 사람들마다 그 배경 지식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유를 마시면 배탈이 났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우유를 마시면 또 배탈이 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우유를 마셨을 때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판단할 거예요. 귀납 추론은 과거에 알려진 그런 정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요. 또 귀납 추론은 실제로 벌어졌던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추론하는 거다 보니까 틀린 추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납 추론은 반드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거든요. 자, 대표적인 이제 귀납 추론의 이제 맹점으로 설명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러셀의 칠면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러셀이라는 사람이 자, 시장에서 이제 살아있는 칠면조를 사와서 이제 집에서 키우고 모이도 주고 집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계속 키웠어요. 이유는 이 칠면조를 잘 키워서 살을 찌워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이 칠면조로 요리를 해 먹기 위해서 좀 어린 칠면조를 사와서 이렇게 키운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칠면조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칠면조는 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데려가서 자, 배고프지 않게 먹이를 갖다 주고 자, 제가 춥지 않게 집도 마련해 줬어요. 매일매일 먹을 걸 갖다 주고 또는 뭐 그 장소를 청소해 주고
자, 그러겠죠. 칠면조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들만 보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칠면조가 자, 항상 자기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자기가 잘 살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그 러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 그 러셀이 어느 날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자기를 잡아 먹을 거라는 걸 추론해 낼 수 있을까요? 칠면조의 기억에는 그런 것들을 추론해 낼 만한 정보가 없죠. 과거에는 좋은 기억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잡아 먹을 거라는 건 절대로 추론해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러셀의 칠면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귀납 추론의 맹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언제든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은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 모듈 이론 문제로도 언급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납 추론이 이런 거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맹점 때문에 귀납 추론은 실제 문제풀이에서는 자, 활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을 보고 똑같은 정답을 이렇게 골라내야겠죠. 올바르게 문제를 읽고 판단을 했다면 모두가 정답을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문제라는 건 주어진 정보로 모두가 통일된 정답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을 읽고 서로 다른 답을 골라버린다면 그거는 문제로 출제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귀납 추론을 활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 이 아래에 있는 연역 추론을 활용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역 추론은 자, 전제가 참이면 전제는 여러분들 이미 알려진 정보를 전제라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그걸로 이끌어낸 판단과 결과를 말해요. 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필연적으로 무조건 100% 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추론이에요. 자, 내용만 보면은 이게 어떤 걸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아래 예시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나열되어 있는 요 두 문장이 자, 둘 다 참이라면 자, 여러분들도 소풍이 취소될 것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셨을 때 이런 전제가 있으면 누구나 소풍이 취소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추론하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제가 참이면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공식을 활용하는 건데 자, 이 두 가지 전제가 공식에 따라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자, 이 결론도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필기 시험에 어떠한 전제가 제시가 되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접근법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자, 정해진 100% 맞다고 할 수 있는 결론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연역 추론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논리 게임에서 공부하게 될 추론은 연역 추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명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명제가 뭐냐? 명제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정의를 보시면 어떤 문장인데요. 그 문장이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 자, 모두가 일치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예시를 볼까요? 요 문장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또는 우리 모두가 자, 얘는 거짓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자, 이 문장은 명제가 되는 거고요.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모른다. 아니면 우리 중에 일부는 참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일치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건 명제가 아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자, 여러 문장들이 있겠죠? 그런 문장들 안에 명제라는 건 자, 부분 집합인데요. 자,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들이 명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애를 명제라고 하는데 이 명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앞서 연역추론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연역추론에서 활용하는 문장들, 연역추론에서 활용하는 것들이 전부 다 명제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명제를 활용해서 추론을 해야만 올바른 추론을 할 수 있고요. 명제가 아닌 것으로 추론을 하면 올바른 추론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전에 설명했던 걸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제가 여기에서는 자, 전제가 둘 다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주어진 이 두 문장이 자, 참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 두 문장은 제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명제라고 생각을 해서 추론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필기시험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문장이 참일 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어떤 문장들을 참이라고 놓고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어떤 문장을 참이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참이라고 제시를 해줄 거예요. 자,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건데 자, 보세요. 자,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이 문장은 확실하게 참이라고 해봐요. 명제죠.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아까 비가 온다라는 사실도 참이라면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예시라는 거 아까 확인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소풍이 자, 예정된 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인데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비가 온다라는 이 문장이 참이 될지 거짓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풍이 확실하게 취소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소풍이 확실하게 취소된다고 할 수 없겠죠. 이런 것처럼 자, 연역추론이라는 건 전제가 참일 때 이 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낸 결론도 참이다. 그래서 이 사실도 확실하게 맞으니까 이런 판단을 내리는 행위가 이제 연역추론의 논증 방식이라는 거고 그런 행위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면 소풍이 취소될지 취소되지 않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명제가 아닌 것으로 추론을 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것으로 추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죠. 그러면 얘가 정답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연역추론은 저희에게 제시된 전제가 참일 때 그 결론도 참인 그러한 논증 방식이기 때문에 주어진 전제가 반드시 참이어야 된다 라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알 수 없으면 모른다고 했죠. 자, 그러면 주어진 전제가 거짓일 땐요. 거짓인 것도 거짓인 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장이 확실하게 거짓이라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비가 온다라는 문장이 거짓이면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럼 비가 안 오는 것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면 돼요. 비가 오면 오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없으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문장 중에 명제라는 건 그 일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연역추론을 할 때 활용하는 문장들이 명제인지 명제가 아닌지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냐? 자, 논리게임 유형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다라고도 느끼는
자, 그런 유형들인데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뭐 저에게 질문해 주시는 그런 문제들, 내용들을 제가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명제가 아닌 것으로 추론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명제 관련된 어떤 문제를 풀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문제를 결론을 보니까 뭐 틀렸어. 해설에는 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른 말이 쓰여 있어. 아니면 정답이 몇 번이라고 하는데 나는 다른 것도 답이 되는 것 같아.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실 텐데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명제를 이용해서 추론을 했는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명제라고 하는 건 결국 참인지 거짓인지 일치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명제는 참인 명제가 있고요. 어떤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있는 거죠. 참과 거짓 두 가지로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이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예외 없이 모든 청소년이 정직할 때 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이게 참이라면 예외 없이 전부 다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반대로 이게 거짓이다라고 하면 모든 청소년은 정직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모든 청소년은 정직하지 않다가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적어도 한 명은 정직하지 않다. 전부 다 정직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청소년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또는 뭐 전부 다일 수 있어도 어쨌든 모든 청소년은 정직하다라는 문장이 거짓이라면 자, 이때 거짓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직하지 않은 청소년이 존재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문장에 대해서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하면 참일 때 거짓일 때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도 문제에서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가언명제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 교육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이라이트니까 여기서부터는 내용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명제는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제시되는 문장들이 명제겠죠? 자, 그런데 명제는 여러 종류의 명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연역 추론이라는 건 공식을 활용해서 푸는 것과 같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칙 연산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에게 3이라는 그리고 4라는 숫자가 주어지고 이걸 더해봐 라고 하면 누구나 7이라는 결론을 내죠. 이거를 6이라고 하지 않고 5라고 하지 않고 누구나 7이라는 결론을 100% 이렇게 똑같이 내게 돼요. 이런 추론이에요. 연역 추론은. 이런 추론입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좀 전에 설명했던 걸 다시 비유해서 설명해 보면 3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하게 돼요.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시된 전제가 4인지 5인지 6인지 모른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마치 이거예요. 명제가 아닌 애가 제시되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4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 이거를 7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거. 자, 명제는 분명하게 이건 3이야, 얘는 4야 이렇게 제시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칙 연산을 하듯이 3과 4라는 명제가 제시가 되면 우린 누구나 7이라는 결론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이런 사칙 연산이랑 유사한데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다른 숫자를 더하게 되면 당연히 결론도 다르게 나오죠. 또, 자, 이게 덧셈이 아니라 곱셈을 하게 되면 비유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만 주세요. 자, 이렇게 그냥 곱셈을 하는 거라면 결론 당연히 다르게 나와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전제가요. 3인지 4인지 이거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결론 올바르게 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곱셈을 이용해야 하는지 덧셈을 이용해야 하는지 구분하지 못하면 당연히 결론을 잘못 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칙 연산에서도 이러하듯이 명제를 활용한 문제를 풀 때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전제가 3인지 4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덧셈을 하는 건지 곱셈을 하는 건지 구분을 해야지만 올바른 결론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장이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추론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겠죠.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명제들이 제시되는데요. 이 명제에는 여러 종류의 명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는 가언 명제도 있고요. 정언 명제, 선언, 연언 여러 종류의 명제가 있습니다. 문장에 따라서 그 문장을 활용하는 방식과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도 한두 글자만 바꿔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명제들도 어떤 종류의 명제가 제시되냐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어떤 공식을 적용할 거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명제를 활용한 논리게임 문제를 풀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제가 가언 명제인데요. 가언적 판단을 나타내는 명제다. 가언은 어떤 조건을 가정한 말이다 라고 하는데 아래 나와 있는 기본 형식으로 설명을 하면 자, P라는 가정 또는 조건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이 가정이 성립이 될 때, 성립이 됐다가 아니라 성립이 된다면 이 가정이 옳게 된다면 이 조건이 성립이 되고 이 조건이 달성이 된다면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Q라는 결과가 일어난다. Q도 성립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쓰면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 예로 들었던 것.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 비가 오면 가정, 소풍이 취소된다. 결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문장, 명제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인데요. 자, 기호로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것도 제가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어요. 소풍이라는 걸 가지고 써도 되고 취소라는 걸 가지고 써도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건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는 함축한다라고 하는데 자, 어떤 건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비가 오는 우리가 날짜, 수많은 날짜를 생각해 볼까요? 비가 오는 날을 뭔가 이렇게 모아서 집합으로 만들고 또 소풍이 취소되는 여러 이제 이유가 있겠죠. 소풍이 취소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 소풍이 취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을 다 모으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봐요.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일단 비가 오면이라면 이 안에 이 작은 집합 안에 포함되는 어떤 경우를 말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여기 들어가는 어떤 원소는 결국 소풍이 취소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가 온다라면 소풍이 취소되는 경우의 수 안에 포함이 되니까 우리가 무조건 소풍은 취소되는구나 라고 판단해도 되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이 말은 도식화를 했을 때는 비가 오는 경우의 수랑 소풍이 취소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도식화가 이런 식으로 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풍이 취소되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소풍이 취소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비가 오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이렇게 반대로 그려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해당 부분은 뭐냐? 비가 온 거죠. 비가 온 경우의 수인데 소풍이 취소되지는 않은 경우의 수예요.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면 비가 오더라도 소풍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말이 안 맞고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도식화가 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 P이면 Q이다라는 건 P의 경우의 수가 Q의 경우의 수 안에 이렇게 포함되는 부분집합으로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가 와서 소풍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의 수들은 여기에 있겠죠. 여기는요. 비가 오지 않았지만 소풍이 취소되는 다른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통 상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이유로 소풍이 취소될 수도 있죠.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밖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건 비가 지금 온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취소됐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일단 비가 왔다면 소풍은 무조건 취소된다는 거고 비가 왔을 때 소풍이 취소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는 여러분들 다른 의미로도 문장으로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P인데 자, P인데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Q가 아니다예요. 자, 요 물결 표시는 자,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ot이라는 뜻이에요. not. 자, 그래서 P인데 Q가 아닌 P인데 Q가 아닌 이러한 경우는 없다. 경우는 없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P이면 Q이다라는 말은 P라는 조건이 성립되면 무조건 Q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라는 조건이 성립되었는데 Q가 아닌 그런 일은 없어. 비가 왔는데 소풍이 취소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어 라는 말과 같아요. 이 문장을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만약 P이면 Q이다는 이 문장과 같은 말이다 라고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때요? 비가 오는데 소풍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댔죠? 자, 위 잘못된 그림에서는 비가 오지만 소풍이 취소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 아래 그림에서는 어떤가요? 비가 왔을 때 소풍이 취소되는 경우는 아예 없죠? 그림이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동치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동치라는 건 두 명제는 동치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두 명제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어떤 관계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경우의 수에서 자, 두 문장, 두 명제의 참과 거짓 여부가 완벽하게 동일할 때예요. 그럴 때 두 문장은 서로 동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비가 오면요. 소풍이 취소가 되겠죠. 자, 이 문장이 진실이 되는 상황과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 존재해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은요. 뭐랑 동치냐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명제와 동치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소풍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건 비가 오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체크해 보면 비가 오는 거, 소풍이 취소되는 것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 첫 번째 전제 P이면 Q이다. 이게 그려진 거라고 했죠. 자, 같은 그림으로 얘를 한번 보세요. 소풍이 취소되지 않으면요. 이 큰 원 바깥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깥쪽. 소풍이 취소되지 않으면 이 바깥쪽을 말하는 거니까 어때요? 비도 확실하게 안 온다고 할 수 있죠. 비가 오는 건 다 이 안에 있거든요. 비도 확실하게 안 온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말도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 P이면 Q이다라는 이 문장이랑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모든 상황에서 참과 거짓 여부가 동일합니다. 이런 애를 동치라고 하는데요. 가언 명제에서는 얘를 대우라고 해요. 대우. 대우 명제라고도 얘기합니다. 대우. 가언 명제에서 P면 Q이다라는 명제의 대우 명제는 바로 얘예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자, 무엇이 조건이고 무엇이 결과냐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랑 소풍이 취소되면 비가 온다라는 건 완전 다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 앞뒤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순서 중요하고 함부로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자, 요 대우 명제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다음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원 명제의 역, 이, 대우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저희에게 어떤 가원 명제가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그럼 이 P와 Q의 순서를 바꾸면 그 역이라고 해요. 얘는 역이고요. 이 명제의 이라고 합니다. 이. 자, 이는 성질이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P가 아니고 Q가 아닌 P라는 것의 성질을 바꾼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건 대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우선 이렇게 역, 이, 대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요 마지막 건 저희가 아직 안 배운 건데 이런 형태의 문장을 선언문이라고 하거든요. 자, 선언문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건 뭐냐? 어떤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명제가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이 되냐라는 걸 표기한 거거든요. 어떤 명제가 어떤 상황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정리한 이러한 표를 진리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P이면 Q이다를 가지고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P이면 Q이다라는 건 어떻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그려진다고 했었냐? 자, P를 Q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P이면 Q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상황. 자, 요건요. P이고, 이건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and Q이다라는 뜻이거든요. P이고 Q이다라는 건 P와 Q가 둘 다 성립이 되는 상황을 말하죠. 그때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은 참이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돼 라는 명제라고 하면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가온 명제로 쓰는 거고 요 1번에서 얘기하는 요 상황은 비가 이미 온 거고요. 소풍도 취소가 된 거예요. 이미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자,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고 했었잖아요. 비가 실제로 왔고 소풍이 취소됐다면 이 명제는 그때 진실이 되는 겁니다. 자, 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상황이 어디냐? 요 그림상의 어느 위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그림상에서 P이고 Q인 곳은 가장 안쪽. 자, 요 안에 이 영역을 말하는 거죠. 자, 저 그림이 요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순서대로 두 번째 상황은요. P인데 Q인 거예요. 즉, 비가 왔는데요. 소풍이 취소되지 않은 거죠. 비가 오면 취소된다고 했는데 취소가 안 됐어. 그럼 여러분들도 왜 거짓말 하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겁니다. 비가 왔는데 소풍이 취소되면 P인데 Q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게 돼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 이 그림상에서 P인데 Q가 아닌 곳이 어느 영역인가요? P인데 Q가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존재한다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이렇게 거짓이다라고 나오는 건 그림상의 어떤 영역으로도 표시가 안 돼요. 2번에 해당하는 영역은 자, 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P인데 Q가 아닌 경우는 없다 이렇게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이 상황이에요. P인데 Q가 아닌 상황은 없다. 그게 바로 P이면 Q이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어서 3번. 자, 요 세 번째 상황은요. P가 아닌데 비가 안 왔는데요. 소풍은 취소된 거예요. 자, 요 그림상에서 자, 제가 지금 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림상에 이렇게 나타내어지면 올바른 거예요. 자, 이건 뭐냐? 비가 안 왔는데요. 소풍이 다른 이유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때
비가 오면 취소된다고 했을 때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무조건 소풍이 제대로 진행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더라도 소풍은 취소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요 해당 영역의 경우의 수에 해당할 텐데요. 자, P이면 Q이다라는 요 명제 자체는 거짓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영역. 자, 네 번째. P도 아니고 Q도 아닌 영역. 자, 얘는 어디겠어요? 자, 이 그림상에서 요 네 번째 바깥쪽 영역을 말하는 거죠. 자, P도 아니고 Q도 아닌 이런 영역도 우리 이 전체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의 경우에서는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 P이면 Q이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이걸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떻게?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이 문장은 일단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무조건 참이야. 비가 오지 않으면 무조건 참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3, 4번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경우는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무조건 참입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이 말은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이 말은 비가 안 올 때 참이고요. 또는 비가 오고 그래서 소풍이 취소되었을 때도 참이 되겠죠. 자, 또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요 V자는 합집합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은요. P가 아니거나 P여서 Q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입니다. 이런 건 좀 외우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선언문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아래 나와 있는 내용 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언제 참이고 거짓인지를 체크해 봤거든요. 그럼 공식처럼 PQ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P와 Q를 부정한다거나 부정해서 바꾼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대입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때 참이 되는 상황과 거짓이 되는 상황을 제가 이렇게 다 나열한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건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약에 PQ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순서를 바꾸면요. 비가 오면 취소된다랑 취소되면 비가 온다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는 상황이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제에서 P면 Q이다라는 요 명제가 참이라고 제시를 해줘요. 자,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제시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면 1번, 3번, 4번 케이스가 가능하구나. 1, 3, 4번 중에 어떤 케이스라는 거구나라고 판단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장이 참일 때 그 역,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도 확실히 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아니에요. 자, 실제로 둘 다 참인 경우가 있지만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어도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이 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뜻이 되겠죠.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Q이면 P이다는 확실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자, 이 명제가 저희에게 참인 명제로 제시되었을 때 그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얘는 명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은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역 추론에 활용을 하면 안 되고 그 말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아까 우리 대우명제라고 체크했던 거 어때요? 이 대우명제는? 자, 비교해 보시면 P면 Q이다랑 참이 되는 상황과 거짓이 되는 상황이 일치하죠?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고 얘도 명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사실 요약된 게 앞부분에서 가원명제 설명할 때 이 동치라고 나와 있는 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돼요. P면 Q이다가 제시가 됩니다. 이게 제시가 되면 이것과 동치인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요 명제도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활용을 하게끔 문제를 내요. 자, 여러분들 논리게임에서 명제를 활용한 문제는요, 동치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이 동치를 활용하게끔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P이면 Q이다가 제시되면 그 동치인 대우명제도 활용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순서를 바꾼다거나 부정기호를 함부로 넣는다거나 하면 명제가 아니었죠. 다른 애들은 이용하면 안 돼요. 항상 주어진 명제랑 그거의 동치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동치라고 할 수 있는 명제만 문제풀이에 활용하고 순서도 함부로 바꾸면 안 되고 문자를 함부로 부정하면 안 되고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뭐 어렵게 얘기한 것 같지만 여기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여긴 또 갑자기 쉬워집니다. 자, 가언적 산단 논법이라는 건 이거예요.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 이 예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주어진 전제가 참이라면 해당 결론도 참이라고 하실 수 있죠. 비가 오면 배를 띄울 수 없고, 자, 이 배를 띄울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다른 문장에서 다시 조건이 됩니다. 배를 띄울 수 없으면 독도에 갈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비가 오면 배를 띄울 수 없다 부정표현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독도에 갈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또 독도를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죠. 자, 요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전제고요. 이 뒤에 있는 건요? 두 번째 전제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비가 오면 곧바로 화살표 방향대로 연결이 되어서 독도에 갈 수 없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런 결론이 참이라고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문자로 나타낸 게 지금 위에 설명이고요. 아래는 가언 명제가 여러 개가 제시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A이고 B이고 뭐 D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명제가 여러 개가 제시되면 그 구성 요소들 간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도식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개념이나 원리는 어렵지 않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 가언 명제의 부정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미 앞에서 한 내용의 반복이니까 빠르게 설명을 하면 P면 Q이다 라는 이 명제가 언제 거짓이었죠? 언제 거짓이었냐면 P인데 Q가 아닌 경우에 거짓이었죠. 그러니까 이 명제 자체를 부정을 하면 P이고 Q가 아니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부정이라는 건 정반대의 말이 뭐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우 명제를 부정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내용이고 저희가 명제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배웠을 때 연언이나 선언문 이런 걸 전부 다 배웠을 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놓은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시면 되고요. 조금 헷갈리신다면 이 부분에 한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때 그때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문제를 먼저 스스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명제를 활용한 추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전제와 결론은 이렇게 체크하는 문제인데 3 더하기 4는 뭐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전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보는데 저는 문제를 풀 때요. 어떤 명제가 제시되냐에 따라서 활용하는 공식이 달라진다고 했죠. 저희가 지금은 가언 명제만 공부했지만 다음에는 다른 종류의 명제도 공부할 거고 그러면 풀이 방법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제가 주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맞고 이 가정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온 명제라고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조건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도 문장이 우리가 의미상으로 조건과 결론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때는 가온 명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문장은 정확하게 문장에 가정과 결과가 나와 있죠. 그게 아니라 비가 올 때에는 소풍이 취소된다. 이것도 비가 올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가온 명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대놓고 가온 명제로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풀겠죠. 자, 한 글자씩 좀 잘 따올 거예요. 자격증이 있다면. 헷갈린다면 두 글자, 세 글자 써도 됩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전제 2,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면 공기업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격증이 있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요. 합격할 수 있다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굳이 이렇게 나눠 쓰지 않고 한 번에 쓰면 더 좋겠어요. 그 다음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뭐겠어요? 자격증이 있으면 합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된다고 보면, 자, 여러분들 자격증이 있으면요 공기업에 합격할 것이다. 자, 이 결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명제의 대우 명제도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거 동치 표기하는 기호인데 같다라는 등호랑 구분하기 위해서 석삼자처럼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합격하지 못한다면 자격증이 없는 것이다. 이것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정답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풀 땐 이렇게 해요. 자, 전제가 주어지면 이 결론이 무조건 나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체크하겠죠. 자격증이 있으면 합격된대요. 자격증이 있으면 합격한다. 자격증으로 일단 시작하는 말 자체가 별로 없고 자격증이 있다면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2번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표현은 올바른 결론이지만 선지에는 없어요. 오른쪽은요. 합격하지 못한다면 으로 일단 시작해야 되죠. 합격하지 못한다면 합격할 수 없다면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4번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고 자격증이 없다라는 결론 그대로 나오죠. 올바른 내용입니다. 4번이 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저희가 추후에 연습 문제를 풀 때는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갈 텐데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이니까 내용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제가 비어 있죠. 그러면 3에다가 무언가를 더했을 때 자, 7이 돼. 빈칸은 뭐가 들어가? 라고 묻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풀 거예요. 결론이 그리고 전제일이 둘 다 가온 명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결론. 유부장의 말이 거짓이라면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유부장의 말이 거짓이라면 여러분들 노사원의 말은 거짓이다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으로 나온다는 건 아마도 전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유부장은 어떠하고 그러하면 노사원의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 결론이 참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제 1 보세요. 전제 1이 어디에 들어갈지 생각을 하는데 전제 1에는 유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비교하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고요. 다만 진실이다, 거짓이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이 전제를요. 대우 명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유부장의 말이 거짓이라면 박 차장의 말은 진실이다. 자,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부장의 말이 거짓이면 박 차장은 진실이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이렇게 바꾸면 결론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시작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명제가 이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빈칸에 박 차장은 진실이다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뒷부분 볼까요? 여기? 요 뒷부분? 자, 얘가 뭐겠어요? 이 뒷부분에 들어가는 요 내용이 바로 전제 2에 들어가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정답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우리가 전제 2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건 박 차장이 진실이면 노사원은 거짓이다 이거이고, 또 뭐가 가능해요? 노사원이 진실이면 박 차장은 거짓이다. 자, 이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니까 둘 중에 무엇이 나왔는지 잘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지금 보면 2번이 마찬가지로, 자, 요 2번이 저희가 방금 체크했던 내용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언명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명제를 활용한 추론은 무엇이 명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명제가 주어지면 가언명제에서는 그거의 대우명제가 얘도 확실하게 참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제니까 문제풀이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노사원이 거짓이면 박 차장은 진실이야 라고 하면, 자, 이 명제가 참일 때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명제가 아닌 것이 되거든요. 문제풀이에 활용을 하면 안 되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떤 명제가 제시가 됐을 때 순서를 함부로 바꾸면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도 이걸 순서를 바꿨을 때 오답이 나오게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고, 자, 이제 명제의 종류에 따라서 활용하는 공식과 그 명제마다 어떤 명제랑 동치인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가언명제가 3단 문법으로 결론이 나오는 건 다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했죠. 자, 그걸 이용해서 또 대우명제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 해봤는데,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잘 유념해 주시고, 저희가 추후에는 이 개념을 기반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풀 텐데요. 그때 제가 설명을 매번 자세하게 했던 설명을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언명제는 지금 이렇게 예제 두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는 명제와 가언명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